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5분의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메시지를 배운다 라는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1500년대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 군주론으로 너무나 많이 잘 알려져 계신 분이죠. 그분이 만약 지금 현재 살아계신다면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 이 시점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줄까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군주론을 선정을 해보았고요. 군주론에서 위기관리를 배운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2515 칼리지 이 3개의 원칙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 없다. 둘째는 책을 처음부터 반드시 읽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다. 중간부터 읽어도 되고 끝부터 거꾸로 읽어도 관계없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접하려고 하는 이 군주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작가의 생각이나 사상에 함몰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작가, 저자의 사상에 시비를 걸 수 있는 권리가 독자들에게는 있다.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읽고 듣다 보면 사뭇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화정의 시스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군주제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좀 거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정도는 소화를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읽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평론하시는 분들이 제시를 하고 있죠. 이유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체제가 공화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체제는, 정치 체제는 공화정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주제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이 점 때문에 그렇고, 또 뭐니뭐니 해도 이 세월이 흘러서 체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유효하다라는 점이죠.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아직까지도 고전으로 대우하고 계속해서 읽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책을 이번에 선정한 이유는 그 당시 이 마키아벨리가 태어나기 조금 전에 그 당시 유럽을 강타했던 것이 바로 이 흑사병이죠.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 전체 인구의 거의 50%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00년대 그 당시에 이 페스트 때문에 이 피렌체,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가 활동했던 그 메디치 가문이 있던 그 피렌체는 인구가 한 11만여 명 정도 되었는데 거의 5만 명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전염병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그런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게 했던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보면 지금쯤 과연 마키아벨리가 살아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줄까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밖에는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 보여지는 것이죠. 이럴 때 결국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치면 자기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은 자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한데, 내 수준에서 만든 문제는 내 수준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것이죠.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 책으로 저는 군주론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쩌면 솔직한 이야기를 써놓은 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그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책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측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져 있는데요. 저 그림이 이제 이런 그 큰 위기를 겪고 나면, 특히나 이런 전염병 같은 것들이 그 당시 유럽을 강타하고 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마 성당이나 이런 데 모여서 수도원 같은 데 모여서 기도를 하고 했겠죠. 그랬더니 전염병이 훨씬 더 빨리 확산되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뭐 도망을 가다가 들키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아주 볼상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되어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종교의 힘이 약화되어지고 그 뒤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지금 옆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저 그림이 그 세바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림인데 화살을 맞고 있죠. 몸속에 지금 어떤 악마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활로 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된 어떤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이런 큰 위기를 겪고 나면 우리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전달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책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책이 얼마나 진실되게 쓰여졌느냐를 꼽을 수 있는데, 가장 진실된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 접점에 있을 때 가장 우리는 진실되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왜곡되지 않은 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누군가가 책을 썼을 때 가장 그러한 진실된 순간에서 쓴 책, 이런 책들이 가장 어쩌면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실상은 이제 시인들이 쓴 시가 본인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그대로 언어화되어지는 글이기 때문에 시를 가장 높은 경지에 가장 높은 수준의 책이다,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그 접점에서의 그 상황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토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쓴 책들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인들이 책이다라고 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 쓰여졌다고 치면 충분히 각색되어지거나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가지는 매력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또다시 이 로렌초 디 피에로 메디치한테 글을 상신하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기가 다시 이제 이렇게 채택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만약에 황제 폐하에게 글을 쓰는데 그 글이 조금만 그 폐하 황제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치면 오히려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 한 줄 한 줄을 써 내려갈 때의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분이 가지는 생각의 가장 가장 어쩜 깨끗한 모습, 진실된 모습이 글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글자 한자 또는 한 문장마다 그 어떤 긴장감들이 팽팽하게 녹아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이제 서문격인 글을 한번 먼저 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 저는 아름다운 말이나 고상한 말들로 수식하지 않았으며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글을 꾸미기 위해 이용하고 하는 원숙한 미사구, 외양상의 꾸밈이나 장식 같은 것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사역으로 명예를 얻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 책의 주제와 중요성과 사건의 진실성이 이 책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도 하고 뭐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게 될 텐데 그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사여구를 쓴다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또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형태의 그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참고해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한다면 위기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사여구를 쓰지 않고 어쩌면 팩트에 근거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팩트에 근거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긴장감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풍경을 그리는 사람들은 산이나 고지대를 전망하고자 평지로 가고 평지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위기를 보려면 산에 가서도 봐야 되고 평지로 내려가서 산도 봐야 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밑에 평지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왜 평지에서 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왜 산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것을 직설적으로 만약에 표현을 했다고 치면 이 마키아벨리는 황제의 신비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밑을 내려다보고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 자칫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곡한 표현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으로 사람은 늘 길을 걸을 때 거의 늘 선인이 다닌 길을 따라 걸으면서 모방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선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모방코자 하는 선인의 자질에 이를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모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냄새는 풍길 수 있기 때문인데, 활을 잘 쏘는 궁사는 예상보다 높은 곳을 겨냥한다. 높은 곳을 겨냥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떤 현재의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의 뭐 메르스나 또는 사스 때 이때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어쩌면 적용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 그 상황하고 절대 같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때 했던 처방들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맞다고 볼 수도 없다 해서 궁사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곳을 겨냥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한번 위기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명 플랜 B, 플랜 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최악을 가정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너무나 많이 알려진 군주론 하면 떠오르는 단어 두 개가 바로 이
이 운이라는 말과 자질이라는 말이죠. 이 포르투나와 비루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 운에 대한 의존이 적은 군주일수록 자리를 더욱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기회를 어떻게 포착했느냐, 그것을 남들은 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포착하는 행위, 그것은 자질에 해당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 그것만을 운으로 생각을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 모세가 출현하는 데는 이집트인이 유대인들을 노예 상태로 억압하는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것을 포착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자질이 모세를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라는 개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운에 의존하려고 하는 행위, 이것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날씨가 뭐 따뜻해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어떤 기회들을 어떻게 포착해서 그것을 운으로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건 500년이 훨씬 넘은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 이게 이제 고전의 힘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로지 운에 의해 일개 시민에서 군주가 된 자는 등극 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보위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군주의 지위는 전적으로 그를 등극시켜준 자의 의지와 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권이고 할 것 없이 그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책들, 그것들에 기인해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죠. 이유는 뭐냐? 전적으로 그를 등극시켜준 자의 의지와 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거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권자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면 올려놓은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올라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등극시켜준 자기들의 세력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위치에서 처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 보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다시 이 군주에게 바치는 내용으로 써져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일반 백성들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힘을 가지신 분을 그 자리에 올려준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처신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처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어떤 세력들의 어떤 그것 주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면 보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위기관리 상황이 되면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하는 형태의 위기관리는 절대로 베스트 솔루션을 내놓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의식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신을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방점을 좀 찍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가 증오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백성의 재산과 부녀자를 빼앗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재산과 부녀자를 빼앗게 되면 대다수 백성들은 그 군주를 증오스러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오스러워한다. 증오, 이 증오라는 말이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이게 만약에 팬데믹으로 가면 세계화 되어지면 결국 불가피하게 이제 경제 위기라는 것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FDA에서 전격적으로 빅컷이라고 하는 금리를 0.5%를 전격적으로 인하 조치를 했지요.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것이 결국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할 것이냐, 볼 것도 없이 우리에게 이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냐를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에서 제가 선정을 해 본 것입니다. 증오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재산과 부녀자를 빼앗기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될 텐데 일면 걱정도 됩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이게 화면이 잘 안 넘어가서 다시 해서 네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군주는 자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되 사랑받지 못할지언정 증오를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다. 군주가 백성과 그들의 재산 및 부녀자에게 손을 대지만 않으면 된다. 누군가를 처형할 때는 반드시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내세워줘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결국 군주는 자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라. 사랑받지 못할지언정 증오를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바라건대 지금 현재 상황이 증오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지금 어떻게 될는지 결국 이런 위기관리의 리더십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서 잘 이것이 수습되어지는 방법 말고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대하다는 세평은 바람직하나 실제로 군주가 그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큰 해를 입을 수 있다. 아무리 알아주지 않거니와 반대로 직면하기에 그렇고 결국 사치스럽고 과시적인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허세는 군주 자산을 탕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대하다는 세평,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일명 지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도, 일명 지지도, 국정수행 지지도, 이런 것들을 수시로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평이 의식을 하면 할수록 결국 과시적인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하다는 세평을 듣고자 하면 탐욕스러워지게 되고 결국 증세하게 되고 백성을 수탈하게 돼 있다. 결국 그 자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마지막 지점까지 오면 백성일 것이니까 관대하다는 세평, 이것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위기관리를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 라는 부분에서 관대하다는 평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아까 전 문장에서 봤던 사랑받지는 못할지언정 증오받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5개 문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장을 가지고 다시 또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